싶은 교육 채널. 자, 2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 치료를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에서 과연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실 이미 상담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교사가 배치가 되어져 있고 위클래스라고 하는 곳이 생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상담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라고 하는 곳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등등 환경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상담치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일종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을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면요, 상담실을 이용하거나 또는 노출이 최대한 적은 그런 장소와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 후 시간, 즉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따로 이 학생을 남게 해서 교실에 상담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라고 한다면요, 아예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작업들을 거의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다른 방안들을 모색을 한다면요, 사실은 문제가 이미 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아예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학생들, 그들에게는 발달의 측면에서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집단 작업들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주로 일반 학생들에게 학급 단위로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선생님들이 치료사가 되는 것에 대한 측면인데요. 사실은 상담치료에서는 이렇게 선생님과 제자처럼 이미 하나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치료사와 내담자가 되는 관계를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중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선생님과 제자는 수직적인 관계이죠. 즉 선생님에게는 힘과 권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학생은 그에 반해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그동안 평가를 해오는 그런 입장이었죠. 학생들은 반대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역할 수가 없는 관계가 있고요. 또한 그러면서 고정관념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이 아이는 이런 면이 있어 라는 게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치료 대상으로서의 그 아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한계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계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친밀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상담치료에서 초반에 지향하는 면이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좋은 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치료를 받는 대상으로서의 학생들은 과연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학령기에 아이들이 치료를 많이 받으러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면 대부분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중요한 어른들이 가라고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각자에게 동기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학교는 아무리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제 와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관심만 갖고 그들을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게 가장 편안한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이 학생들에게 아주 전문적인 그런 치료 상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 아이들에게
두루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사실은 발달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준비를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준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치료라고 하는 말을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이들에게는 이 말을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 말을 듣게 되면은 당연히 나에게 큰 문제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담을 갖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이 말을 쓰는 대신에 독서 심리 여행 또는 무엇을 위한 책 읽기 이런 식으로 좀 순환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용어를 바꾸게 되면은 다른 아동들이 이 상황을 듣게 되어도 치료가 아니라고 여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구조화가 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마치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쭉 이끌어가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즉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얘를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읽어주는 시간이 몇 분, 발문을 던지겠죠. 발문 시간이 몇 분, 활동지를 제공하고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 이야기하는 데 몇 분, 이런 식으로 다 시간을 쪼개서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에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눌 수가 있는 기회, 또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집단이 크게 되면은 시간의 압박을 받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황이 많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들끼리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부분들은 선생님이 다 이끌어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들끼리 배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상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간도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학교라는 상황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학급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에 대한 그런 측면인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학교는 아시다시피 학급 단위로 이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따라서 학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독서치료 프로그램 역시 학급 단위로 접목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학생들이 많죠. 꽤 많은 인원들을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 그리고 목표에 대한 한계 등등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학급 단위로 운영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을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경제적인 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그 교사, 치료사께서 많은 아이를 놓고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의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요, 물론 심도가 있는 문제를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시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효율적인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개인 상담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더 클 거기 때문에요. 아까 이야기드린 친밀감을 쌓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같이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미 허용적인 분위기라든가 긍정에 대한 그런 분위기들을 빨리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동시에 참여에 대한 부담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그런 어떤 안전함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집단이다 보니까 단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아무래도 한 개개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나 나는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친구들이 많이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먼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주제나 목표가 모두에게 부합이 되지 않는다면은요, 특정한 몇 명은 도움이 되겠으나 몇 명에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경우에 아무래도 시간에 대한 압박도 있고 또한 인원은 많은 그런 상황이고
또 뭔가 결과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중요성을 부여를 하신다면은 당연히 지시와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발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해 주면서 과제가 아닌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발성을 조금씩 이제 더 유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들어주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학급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과와 연결할 수 있는 게 없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교고 학급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과연 없을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과목들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당연히 그런 방안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럴 때에도 고려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아주 세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시간 또는 뭐 이어서 뭐 2시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다면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그 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는 더 세부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앞서 이야기 드린 내용인데 역시 학급의 전체가 참여를 한다. 그러게 되면은요.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 있냐면은 발달심리학의 이론을 보는 것입니다. 발달심리학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 다음에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를 먹고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이론들을 참고를 하시게 되면은요, 아동기, 이 시기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그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된 이슈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맞는 것들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자존감 향상, 그 다음에 나아가서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쪽이 가장 무난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료를 고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교과 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은 내가 가르치는 교과의 내용들, 학생들은 배우는 교과의 내용들을 연계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데 당연히 연계가 가능합니다. 물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다 활자로 써있는 인쇄자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저도 주로 읽기라든가 국어, 사회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더 많이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교과를 고를 때의 장점과 한계점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학생들이 이미 그 교과를 한 번쯤은 배운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익숙함이 있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 배운 적이 있는데, 읽어본 적이 있는 건데 라는 그런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또 자료를 골라야 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동시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읽어야 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익숙함은 곧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이 내용들을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배웠다. 내가 그거를 외우고 시험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흥미는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요, 교과의 내용을 고르는 것보다는 다른 자료를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교과의 내용은 사실은 전문이 나오기보다는 발췌가 된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면은 전체 그 책을 골라서 교과에 나오는 것 외의 부분을 고르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의 한계를 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과를 고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따가 저는 하나의 사례로 교과에 있는 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짠 게 있는데요.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학급 단위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기 위한 그런 배치인데요.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상담치료에서는 집단이든 개인이든
자리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에 대한 모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급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책상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에 대한 모색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저는 크게 5가지의 방안들을 갖고 와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방안은 열별입니다. 열별이라고 하는 이 배치는요, 이미 학급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배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선생님 한 분이 앞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식으로 쭉 앉아있죠. 그쵸? 열흘째 앉아있죠. 그쵸? 그런 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배치를 쓰게 되면 특별히 움직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반원, 원형, 이중원, 토론형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식은 원형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두가 얼굴을 서로 마주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려지는 사람 없이, 숨는 사람 없이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원형인데, 사실은 교실에서 전체 학생들이 원형으로 앉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각으로 앉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은 정사각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앉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것도 만약에 어렵다면은 이중원도 좋고 반원도 괜찮습니다. 즉, 가능하면은 서로 다 볼 수 있는 모습을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얼굴을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할 때에는요, 앞에 가림막이 없는 게 더 원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만약에 앞에 무엇인가를 놓고, 즉 가림막이라든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상호작용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은 원형을 지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선생님께서도 교탁 앞에 서 있기보다는 앞으로 나오셔서, 그러니까 교탁 뒤에 서 있기보다는 앞에 나오셔서 직접 아이들을 직접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배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교과의 내용과 연결을 지은 프로그램의 실제 예가 되겠는데요. 제가 정한 목표는 또래 관계 증진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사회성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되겠는데, 고학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연결을 지어 보았습니다. 실제 교과에 담겨져 있는 동시를 활용해서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은 학급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40분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회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동시를 먼저 읽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병아리 싸움이라고 하는 동시를 골랐고요. 시를 같이 읽어봅니다. 선생님 읽어주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 학급 아이 가운데 누군가에게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즉 시 읽기가 끝나게 되면은요, 이어서 발문을 이어가는데, 발문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동일시 텍스트를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를 읽고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말고 연극에 대한 방법이 있기도 했죠. 그렇죠? 하지만 연극은 등장인물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시에는 등장인물이 없죠. 특히 화자가 곧 본인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극으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에는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왜 그 부분이 와닿았습니까? 라고 니담자 수순을 물어보는 발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카타르시스, 그 다음에 통찰, 마지막으로는 예삼적용까지 발문이 지금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회 때에는 이렇게 주로 발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 발문제를 미리 배부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발문제를 받고 답을 적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아, 저 아이는 저기에 관심이 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회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역시 시를 한 편 고른 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환영 시인의 풀잎과 바람이라고 하는 시를 골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를 먼저 읽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발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활동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 발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발문의 단계를 배우셨죠. 그렇죠? 그게 4개의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쪼개서 이야기를 드리면 7개의 발문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 그런데 지금 여기 두 번째 시간에 보시게 되면 발문을 줄였죠. 즉, 이 말은 단계별 발문이 다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발문은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 발문은 지금은 필요치 않을 것 같아. 앞에 이미 충분히 했어 라고 한다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 풀잎과 바람을 읽은 다음에 이어지는 발문은 첫 번째 발문이 통찰에 대한 발문이죠. 그렇죠?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을 자극하는 그런 발문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찰만 지금 발문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래 관계를 더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방법에 대한 모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활동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요. 이 시간에 활동을 남았는데요. 활동은 무엇이냐면 우리 학급의 친구들 가운데에서 내가 친해지고 싶은 이가 있으면 그에게 쪽지를 한번 써보세요 라는 게 활동입니다. 그러려면은 쪽지 양식을 주어야 되겠죠.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고 그런 뒤에 거기에다가 그 친구의 이름을 쓰고 내용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런 뒤에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직접 쪽지를 건네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2회 같은 경우에는 자료와 함께 발문, 활동까지 이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요, 또 짧은 시를 하나 읽는 그런 기회를 갖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한 회를 위해서 자료를 꼭 하나만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2개를 고를 수도 있고요. 또한 자료를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처음에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죠. 보통은 처음에 제시를 하고 발문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은 처음과 마지막에 같이 각각 읽을 수도 있고요. 또는 처음에 활동을 먼저 하고 자료는 나중에 읽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분량이 짧은 시를 2편을 골랐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먼저 시를 읽어주고 발문을 하고 활동을 하고 또 마무리 짓기 전에 다시 한번 관련된 시를 읽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 연계로 된 프로그램까지 지금 예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특히 학급 단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한 모색을 같이 한번 해보았는데요. 전제 요소가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학생들을 위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미리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아가서 교과 연계 방안이라든가 자리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보신 뒤에 가능한 상황 내에서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 교과 연계를 넘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방안들의 실제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